저는 6년 전 39살의 나이에 시댁에서 도망쳤습니다. 손에 든 건 겨우 22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매달 순수익으로 5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8년간 지옥처럼 살았던 그 시댁집을 제 돈으로 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단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인생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올해 45이에요. 지금이야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불과 6년 전만 해도 전 시댁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결혼한 건 31살 때였어요. 아시는 분의 중매로 만난 남자 박민수. 그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저희 둘 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동네 커피숍이었어요. 민수 씨는 과묵했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뭔가 믿음직한 느낌이 있었죠. 맞선을 본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혼수도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최소한만 장만했죠. 시댁은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신림동 작은 투룸 전세였어요. 보증금 6천만 원짜리였는데 제가 2천, 남편이 4천을 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혼생활은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돌아왔고 저는 마트에서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청소를 했죠.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어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은근히 말을 던지셨죠. 2년째가 되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정자 수치가 정상의 30%밖에 안 됐고 자연 임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했죠. 그 사실을 시댁에 알렸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더니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의사가 잘못 봤을 거라고,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우기셨죠. 결국 3군데 병원을 더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제 탓이라고 몰아가셨습니다. 결혼 3년 차,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집주인이 집값이 올라서 보증금을 2천만 원 더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그런 여유가 없었죠. 고민하던 차에 시어머니가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면 어떻겠냐고요. 방 하나 비워줄 테니까 신림동 전세금은 보증금 명목으로 나중에 돌려줄 테니 자기한테 주고 들어와 살라는 거였죠. 당시엔 정말 감사한 제안인 줄 알았어요. 월세로 돌릴 돈도 없었고 전세금을 더 구할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어차피 애도 없는데 같이 사는 게 낫다고, 출퇴근도 더 가깝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다세대 주택 3층이었어요. 방 3개에 거실 하나 30평 정도 되는 평범한 집이었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안방을 쓰고 시누이가 작은 방을 쓰고 저희 부부가 중간 방을 썼습니다.
시누이 미선 씨는 당시 32이었어요. 3년 전에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온 상태였죠. 아이는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늦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시댁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오후 2시쯤 돌아오시는 일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출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다 해놓아야 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아침 식사 준비까지요. 저는 오후 2시 출근이었으니까 오전에 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얹혀 사는 며느리니까 집안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반찬 가게 설거지도 제 몫이 됐어요. 가게에서 쓴 그릇들을 집으로 가져와서 제가 씻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대야로 3개씩 기름때가 잔뜩 낀 그릇들이었죠. 마트 일을 마치고 밤 10시 반에 집에 오면 저녁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며느리 하는 일이라는 거였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11시가 넘었고 씻고 잠들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 준비를 해야 했죠. 그렇게 3개월을 버텼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분간만 참으라고, 엄마가 가게 일이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조금만 이해하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더 심했습니다.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제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기도 했어요.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심지어 제 통장까지 뒤졌죠. 어느 날 퇴근하고 왔더니 제 화장품이 반쯤 줄어 있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들이었는데 시누이가 몰래 쓴 거였어요. 따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거 좀 쓰면 어때?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고요. 그때부터 시누이는 아예 대놓고 제 물건을 썼습니다. 옷도 가방도 신발도 화장품도요. 한 번은 제가 아껴두었던 새 원피스를 입고 나가더니 찢어져서 돌아왔어요. 사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그깟 옷 가지고 뭘 그러냐, 가족끼리 그 정도는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제가 속이 좁다고 핀잔만 들었죠.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 제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트 일을 그만뒀어요.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 일을 도우라고 강요하셨거든요. 매출이 떨어져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며느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셨죠. 결국 마트를 그만두고 반찬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어요. 재료 손질하고 반찬 만들고 가게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요. 그러다가 오후 2시에 집에 와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없었어요. 가족이 하는 일인데 무슨 돈을 주냐는 게 시어머니 말씀이었죠.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땐 월 150만 원을 벌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겁니다. 남편 월급 230만 원으로 우리 부부 생활비를 내고 시댁 생활비로 80만 원을 냈는데 제 수입이 없어지니까 저희 부부는 남는 게 없었죠. 시누이는 여전히 무직이었고 하루 종일 집에서 놀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는 제 옷을 입고 제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제 화장품으로 화장도 하고 나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할 때 받았던 금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 화장대에 놔뒀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날도 시누이가 외출했는데
손가락에 익숙한 반지가 보였습니다. 제 반지였어요. 따졌더니 시누이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안 차고 있길래 좀 빌려간 거라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했죠. 시어머니도 시누이 편이었어요. 잠깐 빌려간 건데 왜 그러냐고 가족끼리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반지는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시누이가 계속 차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거든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팔아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 차 어느 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친정 엄마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셨어요.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시면서 근근히 생활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았을 때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다고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어요. 수술을 해야 했고 입원 기간만 2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일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가 없다고 병원비는 어떻게 내느냐고 계속 우셨죠. 저도 마음이 급했지만 제게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 제안이 왔어요. 합의금 3천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거절하셨어요. 다리가 성하게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 돈으로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계속 압박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럼 시간만 오래 걸리고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했죠. 결국 엄마는 합의를 결정하셨어요. 3천만 원이 엄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비 빼고 남은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시면 되니까. 저도 안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합의금 받으셨다는데 얼마나 받았냐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3천만 원 받으셨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어머니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상한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이 합의금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집안 사정이 급하다고 반찬가게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날 판이라고 하셨어요. 밀린 게 석 달치인데 돈이 도저히 안 된다고 저희 엄마 돈을 잠깐만 빌려줄 수 없겠냐고 하셨죠. 저는 당황했어요. 엄마 돈을 어떻게 빌려드릴 수 있냐고, 그건 엄마 치료비랑 생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가게가 망하면 우리 가족 모두 거리로 나앉는다고 며느리가 그걸 보고만 있을 거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엄마 돈인데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가 지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는 거냐고,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뭘 믿고 그렇게 나오냐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꼴을 보니 기가 막힌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했죠. 남편한테 하소연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급하다는데 왜 그렇게 안 도와주냐고, 빌려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그날 밤 시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언니가 돈 안 빌려주면 우리 집에서 못 산다고 엄마가 언니 쫓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시댁 사정이 급하다고 가게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날 판이라고 2천만 원 몇 달만 빌려달라고 금방 갚을 거라고 제발 부탁한다고 죄송하다고 했죠. 엄마는 의아해 하셨어요. 시댁 사정이 그렇게 급하냐고 정말 갚을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계속 빌었어요. 몇 달만 빌려달라고 꼭 갚을 거라고 제발이라고 했죠. 엄마는 결국 돈을 보내셨어요. 딸이 그렇게 우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제 계좌로 2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돈 받으면 바로 자기 계좌로 넣으라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시어머니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금방 갚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시누이가 새 핸드폰을 샀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어요. 150만 원짜리였죠. 어디서 돈이 났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사주셨다고 했어요. 2달 후 시어머니가 금목걸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새로 샀다고 하시는데 어림잡아도 10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석 달 후 시아버지가 낚시 장비를 들여놓으셨어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라며 기분 좋게 정리하시더라고요. 제 엄마 돈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다리 재활 치료 받으시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제발 돌려달라고 울면서 빌었죠.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돈이냐고 그 돈은 이미 다 썼다고 하셨습니다. 다 썼다니요? 가게 임대료 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임대료도 냈고 밀린 재료비도 내고 생활비도 보탰다고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냥 넘어가라고 괜히 가족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제 엄마 돈을 왜 이렇게 쓰냐고 당신 가족들이 도둑이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밥값이랑 집세 생각하면 2천만 원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인이었고 돈이 생기면 뜯어먹을 수 있는 호구였던 겁니다. 그날부터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제 수입이 없었고 남편 월급에서 받는 생활비로는 한 푼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잔돈을 숨겼어요. 손님이 거스름돈 받지 않고 가신 날엔 그 돈을 몰래 챙겼고 시어머니 물건 심부름 갈 때 거스름돈도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 22만 원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모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이대로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겨울 기회가 왔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지방 친척 집에 3일간 다녀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병원 정기 검진이 있어서 따로 가셨고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에 나갔죠. 그날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를 나가는 척 하면서 밖에서 기다린 뒤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 짐을 챙겼어요.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리고 몰래 모아둔 현금 22만 원. 거울을 봤어요. 8년 전 결혼할 때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했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죠. 39살이 아니라 45살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8년간 지옥 같았던 그 집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친정 엄마 집은 있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장 먼저 찾아올 곳이 엄마 집일 테니까요. 엄마한테 폐를 끼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엄마 돈을 빼앗긴 며느리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가서 구석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이틀째 찜질방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남은 돈은 16만 원. 찜질방 입장료 10,000원, 식사 대신 먹은 계란과 식혜 등. 이것저것 사 먹고 나니까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셋째 날 더는 찜질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았어요. 짐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2월 초 칼바람이 불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한때 대형마트에서 매달 150만 원을 벌던 제가 이제는 16만 원밖에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시원이었어요. 월 28만 원짜리 방이 있다는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장 들어갈 수 있냐고, 보증금은 얼마냐고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보증금 없고 월세만 내면 되는데 첫 달은 선불이라고 했습니다. 28만 원. 제게 없는 돈이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6만 원밖에 없다고, 일자리를 구하면 바로 월세를 내겠다고, 일단 지금 이 돈으로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일자리 구해서 월급 타면 바로 드리겠다고 울면서 빌었죠.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허락해 주셨어요. 일단 16만 원 받고 들어가게 해주는데 한 달 안에 나머지를 내야 한다고, 못 내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시키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제 물건을 빼앗지 않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마트, 청소일까지 안 가본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9에 8년 경력 단절, 주소지도 제대로 없는 사람을 뽑아주는 곳은 없었죠. 4일째 되던 날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중개보조 구함, 초보 가능, 기본급 100만 원 계약 수수료, 주말 근무 필수.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어요.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자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력서도 없이 그냥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일이 필요하다고,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시댁에서 도망쳐 나왔냐고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사장님이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20년 전에 그랬다고 그때 생각이 난다고 하셨어요. 당장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본급은 100만 원, 계약 잡으면 수수료에서 비율로 받는다고 주말도 나와야 하고 청소나 심부름 같은 잡일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계약서 작성, 등기 절차, 손님 응대, 매물 관리까지 배울 게 많았죠. 하지만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사장님이 퇴근하고 나면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교재를 봤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재였는데 사장님이 빌려주셨거든요. 밤늦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첫 달엔 계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기본급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나머지 고시원 비용을 냈고 핸드폰을 새로 개통했어요. 남은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두 번째 달 드디어 첫 계약을 잡았어요. 원룸 전세 계약이었는데 수수료로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반반 나누자고 하셨지만 처음이니까 30만 원만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했죠. 세 번째 달엔 2건을 잡았고 네 번째 달엔 4건을 잡았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8년 만에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시댁에서 엄마 돈을 빼앗아서 다 썼다고, 제가 도망쳐 나왔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면서 사과했죠. 엄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그런 데서 나온 게 잘한 일이라고, 이제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또 울었어요. 고마워서 미안해서 다짐하면서요. 엄마 돈을 꼭 돌려드려야겠다고, 그러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부동산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사장님한테 모든 걸 배웠고 혼자서도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됐죠. 그해 제가 번 수수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해 가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장님이 축하한다며 상여금 50만 원을 주셨어요. 그 돈을 고스란히 저축했습니다. 2년 차가 되면서 제 수입이 월 평균 2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기본급 100만 원에 수수료까지 합쳐서요.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죠.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 이유는 악의적 유기와 경제적 착취였습니다. 증거도 준비했어요. 엄마가 제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 그리고 같은 날 제가 시어머니 계좌로 2천만 원을 보낸 이체 내역. 시어머니가 그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요. 또 제가 시댁에서 8년간 무급으로 노동했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8개월 걸렸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댁의 경제적 착취가 인정됐고 남편의 방관도 인정됐죠. 제가 시댁에서 무급으로 노동한 것, 엄마 돈을 빼앗긴 것 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3년 차, 드디어 목돈이 모였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생활비 빼고 전부 저축했고 보너스도 한 푼 안 쓰고 모았습니다.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독립해서 사무소를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자리도 알아봐 주신다고, 자금도 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제 사무소를 내기로요. 자본금 5천만 원에 사장님이 빌려주신 2천만 원, 총 7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신림동 작은 상가 1층이었어요. 월세 100만 원짜리 12평 사무실이었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지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장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고 매달 적자였어요. 월세와 공과금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사무실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매물을 찾아다니고 손님을 찾아다니고 발품을 팔고 또 팔았죠. 8개월째 드디어 흑자를 봤습니다. 그달 순수익이 32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 달은 400만 원, 그 다음 달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신림동에서 제일 친절하고 정확한 중개사무소라고요.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3년 후 제 사무소는 신림동에서 소문난 곳이 됐어요. 직원도 2명 고용했고 매달 순수익 5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년 만에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들끼리 모임이 있었어요. 같은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모였는데 한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월계동 쪽에 다세대 주택 하나가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법원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소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제가 8년간 살았던 바로 그 집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경매 사이트를 뒤졌어요. 정말 그 집이 맞았습니다. 시댁이 살던 그 다세대 주택, 감정가 3억, 최저가 2억 4천만 원. 1순위 근저당 2억 원이 잡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 명의더라고요.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그 집을 사겠다고요. 6년간 모은 돈이 1억 8천만 원 있었고 은행 대출도 가능했으니까요. 경매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전에 2억 5천에 샀는데 대출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받았고 경매 절차를 공부했으며 입찰가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경매일 전날 그 다세대 주택 앞에 갔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본 그 집은 낡아 있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금이 가 있었죠. 3층 집 베란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널어놓은 빨래였어요. 시누이 옷도 보였고 시아버지 운동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6년 전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경매 법원에 갔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했어요. 2억 5천만 원. 최저가보다 1,000만 원 더 높게 썼습니다. 경쟁 입찰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입찰이 시작됐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낙찰자는 저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시댁집을 샀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한 달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제 명의였어요. 명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명도 명령이 내려졌고 3개월 내로 집을 비우라는 통지가 시댁으로 갔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3개월 시댁 식구들이 짐을 정리하고 새 집을 구해서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저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갔어요. 이삿짐을 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박스를 들고 나오고 시아버지가 짐을 차에 싣고 시어머니가 베란다 빨래를 걷는 모습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안이 점점 비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커튼이 내려지고 짐이 줄어들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남은 짐들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냉장고, 세탁기, 식탁, 소파까지 모두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도 기한 마지막 날, 저는 집행관과 함께 그 다세대 주택 3층에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6년 만에 본 시어머니는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예전의 강인함은 사라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집 낙찰자입니다. 이제 짐을 다 옮기셨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다 빼냈다고 오늘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열쇠 놓고 나갈 거라고요. 시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시누이도 늙어 있었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거지처럼 도망갔던 년이 어디서 돈이 생겨서 집을 사냐고 무슨 수작이냐고 했어요. 집행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완전히 퇴거하셔야 한다고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죠.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사냐고 제발 봐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8년 전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요. 공짜로 먹고 자니까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며느리 주제에 뭘 바라냐고 하셨죠. 그리고 제 엄마 합의금 2천만 원을 빼앗아서 다 썼죠. 제가 울면서 돌려달라고 빌었을 때 시어머니는 뭐라고 했나요? 생활비라고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다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시누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제 멱살을 잡으면서 소리 질렀어요. 인연이 감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고요. 집행관이 시누이를 떼어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죠. 시아버지도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법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했는지 회사에서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죠.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말이 돼? 우리 부모님을 쫓아내다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우린 이혼했는데요. 4년 전에 판결 났잖아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이혼했어도 정은 있는 거 아니야? 정이요? 8년 동안 저를 방관하고 엄마 편만 들고 제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당신이 무슨 정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 엄마가 제 친정 엄마 돈 2천만 원 빼앗아서 다 썼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8년 먹고 산 값이라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무급으로 일했을 때 당신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제 물건 다 빼앗아 갈 때도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고 했죠.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전 더 이상 당신네 가족이 아니에요. 이혼 판결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당신네 가족의 경제적 착취와 당신의 악의적 방관이요.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산 거고요. 오늘이 명도 기한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 나가셔야 합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부모님이 갈 곳이 없다고요. 집행관이 끼어들었어요. 신체 접촉은 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까요? 남편은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천벌 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당신들한테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천벌은 이미 받으셨잖아요. 빚 못 갚아서 집 잃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천벌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누이는 끝까지 악을 썼어요.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나갔죠. 너도 우리처럼 될 거라고 두고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마지막 짐을 들고 나갔어요. 제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섰어요. 6년 만에 다시 들어온 이 집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커튼도 집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소파가 있던 자리, 시아버지가 TV 보시던 자리, 시누이가 늘어져 있던 자리. 이제는 텅 빈 공간만 남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던 그곳. 시어머니 반찬 가게 그릇을 씻던 그 싱크대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썼던 방. 좁고 어두운 그 방에서 저는 몇 번이나 울었던가요? 베란다로 나갔어요. 빨래를 널던 그곳에서 몇 번이나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했던가요? 이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그들의 물건도 그들의 흔적도.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 사장님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오늘 저녁 한턱 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사장님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6년 전 이 집을 나갈 때 저는 22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냥 도망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사무실이 있고 제 집이 있고 제 힘으로 버는 돈이 있어요. 그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한 달 후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벽지를 다 뜯어내고 바닥재를 갈고 부엌을 새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안방은 제 방으로, 시누이 방은 드레스룸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집이 완성됐어요. 완전히 새 집 같았습니다.
깨끗한 벽지, 따뜻한 조명, 새 가구들. 아무리 봐도 예전 그 집 같지 않았죠. 이사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6년을 살았던 제가 드디어 제 집으로 이사한 거예요. 첫날 밤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다음 날 친정 엄마를 모셔왔습니다. 엄마는 집을 둘러보시더니 우셨어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6년간 모신 돈이라고 했어요. 제가 돌려준다고 했던 거 기억한다고 그 돈 받으려고 모았는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내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제가 빼앗긴 엄마 돈인데 제가 다시 어떻게 받아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그 돈을 식탁 위에 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라고 엄마는 이제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서 천천히 마셨어요. 6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도망치던 그날 새벽 찜질방에서 떨던 날들, 처음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던 날, 첫 월급을 받던 날, 자격증에 합격하던 날, 제 사무소를 열던 날. 그리고 오늘 시댁 식구들이 나가고 제 집을 되찾은 날. 모든 게 꿈 같았어요. 한 달 후 우연히 신우이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였어요. 신우이는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마트 유니폼을 입고 피곤한 얼굴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신우이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냥 계산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물건을 찍고 금액을 말하고 제가 카드를 내밀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계산이 끝나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데 뒤에서 신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언니 미안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6년 전 제가 도망쳤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혼자서는 못 살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저는 해냈어요. 복수는 잘 사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들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이야기 채널은 매일 저녁 7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